오늘 여러분들 수업했던 시험 봤던 겁니다. 작년 대학 수학능력고사 A형 풀이강의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시험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오늘 우리가 주력으로 설명할 부분은 여러분들이 방학 기간에 들었던 문법 파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파트를 주력으로 설명을 하고 나머지 해당되는 것들은 대략적인 방법적인 측면들 그 다음에 이제 2월달에 어차피 우리가 이제 문학 파트하고 화법 작문 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공략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물어보는 거냐면 화법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문제 유형을 살펴보면은 위 대화 참여자의 의사소통 방식, 그러니까 여기서 정보가 1번이 참여자고 두 번째가 뭘 찾는 거냐?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 본문을 보면은 누구랑 누구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느냐? 누구랑 누구죠? 학생과 박사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학생과 박사가 의사소통이라는 건 주고받는 거지 말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물어보는 거냐?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럼 첫 번째 부분에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학생은 질문을 통해 박사의 설명에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조건이 질문이야, 질문. 그리고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선택지에서 학생이 이야기한 부분만 한번 봅시다. 자, 학생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걸 이야기해야 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질문하는 부분에 보면은 아래쪽에서 한번 봅시다. 아래쪽에서 질문을 어디 하고 있는지. 자, 학생이 또 질문하는 부분을 찾으면은 현재 어디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네. 자, 이 그림은 별자리인가요? 이거 모르는 거 물어봤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물어봤죠. 자, 그러면 현재 본문에서 학생이 질문을 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질문의 특징은 뭐냐? 본인이 모르는 내용을 물어본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지에서 보면 1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여기 봐봐. 1번을 보게 되면은 학생은 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이죠. 자, 학생은 질문을 통해서 박사의 설명에 대한 뭐라고? 이해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어긋났잖아요. 지금 질문이 3개가 나와 있는데 이 질문의 3개의 특징은 뭐냐? 모르는 내용을 다 뭐하는 거다? 질문하는 방식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쉽게 답을 1번으로 골라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법 문제는 어디 방향을 봐야 되는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면 전체를 읽고 찾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를 보고 풀어야 되는지를 찾는 게 주안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자, 2번 문제를 보면은 위 내용을 바탕으로 교지의 특집 기사를 만든다고 할 때 나눈 대화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결국 뭐 하는 거냐? 기사를 작성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는 대화의 내용의 일치 여부를 물어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화법 문제는 대부분 다 내용 일치를 바탕으로 합니다. 즉 추론이라는 문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화법은 읽으면 풀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잘 봐봐. 여기에서 인터뷰의 내용이 거기 보면은 그림에 담겨있는 문화유산에 관련이 있으니까 표제는 우리들의 집회가 박물관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제목이고 다음으로 기사의 내용은 인터뷰 질문한 순서대로 구성하겠어. 이게 조건이야. 봐봐. 이 구성을 보게 되면은 앞에 나와 있는 민지가 말하는 게 조건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글이 태성이 말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건이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질문한 순서대로 구성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건 박사님이 설명한 순서대로 집회의 그림에 담겨있는 문화유산은 시대적 순서로 서술하면 되겠어 라고 볼 수 있는데 박사님이 이 조건이 여기야. 박사님이 설명한 순서대로 시대적 순서를 잡고 있느냐 이거 여부를 확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처음에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1,000원짜리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이야기했지? 10,000원짜리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건 어디에서 부합되지 않은 거죠? 시대적 순서에서 부합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되면 뭐가 되는 거죠? 2번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뭐다? 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형태의 문제가 된다. 이게 앞부분의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 2월달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할 건데
대략 이번에는 수능 문제를 통해서 유형 위주로 설명을 드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거 뭐냐? 가의 자료 선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네.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답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주제예요, 주제.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서 지금 가는 발표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또 뭐가 나왔네요. 자, 요걸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보자고요. 지금 대화 상황을 보란 말이야. 가의 대화 상황을 보면은 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번 지역에 따라서 요걸 소개해야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며칠 전에 갔더니 소개되어 있어. 잘 소개하니까 그것을 활용하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나도 그 기사를 봤는데 다른 전국 분포와 내용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거는 빼자. 두 번째 조건. 그래, 내가 찾은 연구 보고서에선 설문지 결과에 의하면 쭉쭉쭉 한다고 했어. 포함시키면 좋겠어. 3번. 좋아. 그럼 우리 열심히 써보자.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조건에서 확인하게 된다면 뭐냐? 쓸데없는 건 빼고 필요한 건 넣자. 이게 얘네들의 대화에 뭐라고 볼 수 있어?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지. 뭐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맞죠? 자, 그러면 거기서 답을 쉽게 찾는다면 답에 자료가 화제의 특성을 제시하는데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활용 여부. 활용한다라는 게 빼거나 포함하거나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어렵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각 문제를 풀 때는 봐야 되는 정보라는 게 있다고요. 그 정보의 핵심적인 개념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여러분들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3번이고요. 4번 한번 볼까? 4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4번 보세요. 자, 기억부터 미음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럼 이번에 뭘 물어보는 거냐면 기능을 물어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을.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서 그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기억을 보게 되면 하지만 우리 전통시장 아름다움 자, 아름시장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것이 편견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어. 이 부분이죠. 이게 지금 A로 들어가게 되면 새롭게 여겨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이 뭐였음을 편견이었음을 깨닫는다라는 게 새로운 인식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며칠 전 땡땡신문의 아름다운 신문이 전통시장에 불편함을 해소한 우수 사례를 실렸을 정도니까 자, 뭐가 나와 있느냐? 견해를 뒷받침할 자료. 어디가 자료? 땡땡신문.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럼 세 번째.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항상 이제 나 2월달에 수업할 때 화법에서 질문이 무조건 다 문제 유형이 될 수가 있는데 질문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해 확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이게 지금 전제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지. 디귿 봐봐. 아름다운 시장은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을 갖고 있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관심을 뭐 하는 거지? 유발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뭐가 나있지? 이해 정도 여부라고 해놨으니까 적절하지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리을도 마찬가지야. 리을을 보게 되면 저도 그곳에 관심이 생겨 가보았습니다. 자기도 가보았습니다. 뭐 경험. 그러니까 다 그 구조로 푼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법 문제를 풀 때는 전체 글을 읽고 그 맥락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정보나 자료를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쉽게 풀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 4번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뒤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뒤에는 이제 뭐 물어보는 거냐. 자, 봅시다. 문제 용어 살펴보면 돼요. 다음은 나를 들은 후 청중들이 보인 반응이다. 나를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포인트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포인트가 됩니다. 청중의 반응을 분석해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아래 청중 1과 청중 2와 청중 3이 있어요. 아름시장에 장보기 도우미를 도입하고 했는데 이건 대형마트에서 좋은 시도라고 나도 생각해. 소비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면 얘는 어떤 태도? 긍정적 태도. 정리하면 맞죠? 자, 두 번째, 연구보고서의 내용과 신문기사를 대비할 아름시장의 특징과 성공의 변화를 전달한 것은 효과적인 것 같아. 발표 내용을 보아나도 장보기 도우미나 1, 자, 야금장터가 2, 전통시장에 관한 인식 변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라고 볼 수 있지. 얘는 긍정. 얘가 긍정하는 이유 근거는 두 가지. 하나, 둘. 오케이? 자, 이에 반해서 3번 봐봐. 아름시장의 새로운 시도 중 장보기 도우미에 대한 발표 내용은 쉽게 공감이 가. 오케이? 자, 장보기 도우미는 공감. 그렇지? 하지만 세모.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A 법 B 구조가 되면 그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기본 구조다.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야금장터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질 않아. 2번이 뭐야? 부정. 그러면 얘는 뭐랑 뭘 갖고 있지?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자 1과 청자 2 그리고 청자 3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지? 청자 1은 그냥 긍정. 청자 2는 이 두 가지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서 긍정. 청자 3은 첫 번째 건 긍정하는데 두 번째 건 부정. 오케이? 그러면 답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이 되는 게 몇 번이나 여기 문제를 보면은 3번에 보십시오. 청자 3의 반응을 볼 때 발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를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확인하면 되겠네. 자, 문제 1번에서 보면 여기 있죠. 청자 1과 청자 3의 반응으로 볼 때 항상 답의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지. 야금장터를 예로 들어서 시장에 설명한 것은 청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청자 3은 야금장터에 대해서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잖아. 이해가 어긋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청자 3은 둘 다 볼 때 일정 부분은 긍정, 일정 부분은 부정 이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1번은 긍정, 2번은 부정. 오케이? 뭐에 대해서 부정했지? 야금장터에 대해서 부정했지. 그거 다음에 몇 번이 되는 거야? 4번이 되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석하면 문제가 어디에서 답이 나올 수가 있는지 여러분도 확인하는 게 수능 문제를 쉽고 빠르게 푸는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다시 수능에서 3등급 이상 혹 2등급 이상이 나오려면 1번부터 15번까지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이게 관건입니다. 뒤에 있는 문제는 뭐죠? 6번 문제 볼까요? 자, 6번 문제부터는 이제 뭘로 넘어가는 거냐? 장문으로 넘어갑니다. 5번까지가 화법이고요. 6번부터 10번까지가 장문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문의 주요 설명은 다음 주부터 이제 들어가는 화법 장문 시간에 하겠지만, 장문의 주 포인트는 글을 쓰는 건데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 쓰는 능력을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건을 주고 글을 맞게 썼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게 장문 문제를 확인하는 시험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자, 가나에 통해서 장문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학원 학생들도 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여기 10초 안에 풀었습니다. 10초 안에. 왜냐하면 나중에 뭘 배우느냐? 장문하는 방식을 배워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배경 지식은 배제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이거 본문 내용과 상관없이 장문을 쓸 때 장문의 특성을 물어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바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2월달에 우리가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학원 애들도 마찬가지 수능 보러 들어갔을 때 나온 애들이 하는 말 6번 문제는 뭐 10초도 안 걸려서 푼 거지. 바로. 왜냐하면 특성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리하면 이런 문제는 그냥 풀 수가 있어요. 이게 6번 문제고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문제 보세요. 이런 것도 어떻게 푸느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화법장문은 무조건 조건과 내용이 일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를 안 써도 풀 수 있는 게 화법장문이에요. 예전에는 화법장문이 뭐였겠어요? 듣기평가나 이런 것들로 나왔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머리를 쓰려고 하니까 헷갈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헷갈리느냐? 수능 국어는 국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은 조건을 분석해야 돼요. 답을 찾는 조건과 아닌 것을 분석할 수 있어야지 문제를 빠르고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이 문제 유형을 보면은
자, 점검 결과인데 A에 비추었을 때 A부터 E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자, 여기 보면은 A를 쓰는 과정에서 계획을 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A에 있어야 돼. A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지금 포인트란 말이야. 그럼 A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봐봐.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 제도의 도입은 뭐뭐에 따른다. 이유가 나와 있지. 자, 친환경 농수산물은 소비자가 계속 취득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쭉쭉쭉 한다. 이는 소비자에 대한 쭉 하기 때문이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자, 여기서 문장이 끊어지는데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왜 이런 게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배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 제시된 글의 형태는 여기 나와 있죠. 표시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1. 분류 기준은 무엇일까? 2. 이게 그 다음 단락에 나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느냐? 여기 보세요. 인증 표시가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인증 표시는 3가지로 나뉜다. 종류가 나와 있네. 종류 몇 가지? 3가지. 맞지? 자, 첫 번째는 뭐가 나와 있느냐? 여기 보세요. 유기농 인증 표시는 1. 네모 박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그러나 무농약 인증 표시는 2. 네모 박스. 이렇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3. 저농약 인증 표시는 네모 박스. 그럼 뭐에 대해서 나와 있겠어? 분류, 종류, 뭐 그거에 대한 차이점. 오케이? 마지막 단어 왜 나와있어? 이러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의 종류와 분류 기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소비자들이 뭐 해야 된다? 잘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결론.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A의 핵심 내용이란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확인하는 게 여러분 책 뒤에 있는 몇 번 문제가 되는 거냐면 7번 문제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7번 문제에서 보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여기에요. 여기를 보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를 읽으니까 틀려요. 왜? 문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 조정의 결과잖아. A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 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게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읽겠다고 이걸 읽었기 때문에 헷갈려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내용 일치적으로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푼다고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를 물어본 거잖아요. 3번에 답이 되는 게 인증표시의 종류와 분류 기준은 첫 문단에 설명했으므로 라고 볼 수 있지. 그 기준은 아까 몇 번째 문단에 나왔지? 2번째 문단에 나왔었지. 왜? 첫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왜 이런 게 나오는지에 대한 이유와 배경이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단락이잖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종류와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겠어? 2번째 단락이 나와 있겠지.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 부분에서 설명했으므로 잘못된 거잖아. 적절하지 않은 거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아, 그래? 미안. 아, 적절한 거구나. 미안. 그럼 하여튼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거 맞지?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고 적절한 걸 찾아야 되겠네. 독자는 인증표시 제도와 등장한 배경에 관심이 없을 것이므로 배경 설명하지 않았다. 이거 잘못됐지? 어디 단락에 나와 있지?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었잖아. 두 번째, 글의 목적을 고사해도 조라한 결과의 내용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대신에 인증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 문제를 거론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식 문제가 거론된 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었죠. 세 번째 단락에. 그 다음 이 아래에 있는 인증표시제도의 신뢰성이 의심한 쟁의 경우가 있으므로 심사 통과의 어려움을 분류 기준과 함께 설명한다. 심사 통과 기준이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증표시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은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었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용 일수로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것을 했을 때 어디가 여러분들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인데 이 부분은 봐봐. 한계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이런 것들이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안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기준 자체는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배경은 나와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하는 거고 지워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남는 건 얘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요렇게 요게 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 8번 제가 이야기한 경우가 이게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수능에서 문법 문제가 5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 더 나올 수가 있는 게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장문 때문에 그래요. 장문.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배웠던 사실 문법 문제로 풀어낼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 문제 용지를 살피면 고쳐쓰기 위한 방안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물어보죠. 나중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있으니까 8번 문제 일단 정리 하나 해줄게요. 고쳐쓰기에 답이 되는 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제가 확신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쳐쓰기의 답은 둘 중에 무조건 하나예요. 자, 고쳐쓰기는 두 가지를 보는데 뭐랑 뭐를 보느냐면 첫 번째는 문장과 문장의 연결관계를 보는 거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문장 내부에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 호응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모든 고쳐쓰기의 답은 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이건 공식이야. 답을 찾을 때 공식이라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고르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고쳐쓰기 여부라는 건 문장을 이해하거나 글을 이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거든.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요 수업에서 왜 답이 이렇게 나오는지, 왜 이런 것만 정답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기본적인 구조는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게 고쳐쓰기의 주 목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다면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성분 간의 호응을 물어본다든지 그 다음에 문장 간의 연결을 물어본다든지 이 두 가지 중에 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식과 같은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3학년 때 수능을 볼 때는 고쳐쓰기가 나오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에서 답을 고르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맞춤법 이런 건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쳐쓰기의 목적은 맞춤법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현재 여러분 책에서 답이 예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 지문에서 지문을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이 지문이죠. 이 지문인데 자 얘를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구조를 봤을 때 잘 봐봐. 인증제는 몇 가지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지?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지. 첫 번째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유기농 인증 표시가 첫 번째 거였어요. 그렇지? 그리고 뒤에 보면은 뭐가 나있냐면 무농약 인증 표시가 두 번째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글의 구성 단계로 본다고 했을 때 세 가지 방향이 있을 텐데 하나, 둘, 셋 이런 걸 우리 문단 구조 나눌 때 뭐라고 했죠? 병렬관계. 병렬관계라고 했죠? 그러면 얘랑은 성격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동격의 구조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또라는 말에 성격이 들어가는 게 좀 더 적절하겠지. 이렇게 고쳐지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가 아닌 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왜? 하나, 둘, 셋. 첫째, 둘째, 셋째. 이거다. 또 그리고 이런 형태가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왜? 얘는 병렬 구성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걸 그런 대로 고치는 전환 접속어는 적절하지가 않지. 왜? 전환 접속어는 다른 내용으로 전환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전환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3번이 그런 데가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보는 게 8번 문제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연습할 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신기할 정도로 선생님이 말하는 거가 항상 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9번과 10번 문제가 있는데 9번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9번 문제는 이게 지금 이제 예전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조건에 맞게 글쓰기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건이 어디 나와 있느냐? 여기 문제에 나와 있어요. 자, 오리, 토끼 그림이 들어가야 되고요. 학문의 탐구에 대한 선입견의 위험성이 나와 있어야 돼. 여기 1. 다양한 관점을 중요시한다. 2. 이렇게 볼 수 있지. 근데 문제를 잘 봐. 문제를 보면은 여기 봐. 여기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가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인데 나를 고려하여 쓴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수능이 어려웠다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이런 글쓰기 조건 문제가 딱 하나에서 나와 있었거든. 근데 이 문제는 가 플러스 나의 둘 다 뭐야? 조건이야. 그러면 나에서는 조건이 세 개가 나와 있지. 하나, 둘, 셋. 오리 그림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어야 되고 위험성이 제시되어 있어야 되고 다양한 관점이 나타나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가 부분에 있는 조건이 뭐가 있냐? 여기 봐봐.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 내용을 살펴봤을 때 위의 조건으로 따지면
자, 인상 깊었던 점을 메모해야 돼. 메모한 내용이 요 문제야.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보기 안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뭐가 나와 있어야 돼? 비유가 나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조건을 꼭 포함시켜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헷갈렸던 게 요거를 뺀 친구들이 헷갈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위에 있는 조건과 아래에 있는 조건을 다 섞어서 답을 고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찾는 다음에 답이 5번으로 나와 있는데 5번 보면은 우리 그림 언급이 있었지. 첫 번째 조건입니다. 선입견은 자신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입견의 위험성인데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같다고 보이죠? 비유가 나와 있다 이 말이라고. 그 다음 뒤에 보면 뭐가 나와 있지? 다양한 탐구 관점 세 번째 조건이 나와 있지. 그래서 이 조건을 모두 다 부합하는 게 몇 번이다? 5번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골랐던 거에서 하나라도 빠져있으면 그게 오답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조건을 찾아내느냐 못 찾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냐? 뒤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죠. 두둥둥. 자, 다음은 학생이의 작문 과정을 수행한 자, 학생이의 길이다. 기억부터 미음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뭘 물어보는 거야? 내용일치 물어보는 거지. 내용일치.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요소를 찾는 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요건 부분적으로 정리하면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10번은 좀 쉬운 문제고요. 이제 11번부터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법이야. 사실은 우리가 방학 때 주력으로 수업을 해줬던 게 이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건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의문의 변동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의문의 변동의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5가지. 4가지. 교체, 탈락, 첨가. 네 번째 뭐지? 축약. 오케이? 그 중에 이건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축약. 이중 모음으로 됐다. 무슨 축약? 모음 축약. 오케이? 그럼 이 문제 모음 축약과 관련된 문제잖아. 몇 분 만에 풀어야 돼? 10초 만에 풀어야 되겠지. 축약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기역. 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줬죠. 여기다 쓸까? 이 모음과 어가 합해지면 어떻게 된다? 이중 모음 되면 여가 된다. 여. 오케이? 그러면 기어가 축약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겨가 되겠지. 그렇지? 근데 기여가 됐다라는 건 여기 이 몸이 하나 더 추가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돼버리는 거야? 첨가가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1번은 어긋나는 거. 맞지? 자, 두 번째 건 살펴. 여. 우하고 어가 줄어들어서 우어. 그 다음에 얘는 나서 자, 어가 몇 번 쓰였습니까? 2번 쓰였지? 똑같은 의미 2번 쓰이면 탈락한다. 이 동은 탈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탈락. 그럼 답이 되시는 게 몇 번? 니은 디귿. 몇 초? 10초. 오케이? 맞췄죠? 맞췄지? 2명 맞췄지? 자랑스러워. 그래서 문법을 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학 때 공부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뭐 할 수 있다? 적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뒤에 뭐와 관련된 거? 시제, 선어말 어미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이것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배웠던 선어말 어미, at과 ot에 대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굳이 볼 필요가 없고 조건이 하나, 둘, 셋. 첫 번째는 뭐야?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결과가 현재의 지속, 미래에 일어날 확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그럼 결국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A는 과거, B는 현재, C는 미래. 오케이? 조건. 대입.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보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적절한 거? 아니? 자, 우선 봐. 과거. 그대로 쓰면 현재. 얘 뭐? 미래. 맞죠? 대입. 자,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봤어. 중요한 건 어제. 너 아까 뭐 했니? 아까 갔어. 그렇지? 맞나? 현재 구조로 따졌을 때. 그 다음에 감기 걸렸더니 그래서 이제 아직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잖아. 자, 소풍 올 날씨 괜찮았니? 아주 나빴어. 오호.
언제가 나쁜 거지? 소풍날. 뭐가 되는 거야? 과거에 붙였지? 얘는 어디 사례에 해당되는 거야? A 사례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몇 번? 4번. 몇 초? 10초. 희한하죠? 나만 되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풀었어요? 구조 안에 무조건 대입하는 거예요. 13번 문제 우리한테 배운 거잖아. 뭐지? 문장의 짜임새. 애들이 13번에서 낚였어요. 왜 낚였느냐? 한 글자 때문에 낚였습니다. 한 글자 때문에. 우선 우리가 본거로 따지면 문장의 짜임새를 물어본 거야. 봅니다. 친구들은 원한다. 내가 노래 부르기를. 문장이지? 뭐가 붙었지? 기가 붙었고 뒤에 르이 붙었으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 오케이? 두 번째. 우리는 몰랐다. 이 지역 토양이 병동사에 적합함을 똑같아요. 둘 다 뭐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둘 다 뭐의 역할을 하느냐? 목적어 역할을 하느냐? 사실은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이걸 확인했어야죠. 이게 기본 룰인데 그렇게 해야지 시험을 쉽게 풀 수가 있는데 맞죠? 요걸 확인했어야 되는데 다른 걸 확인하니까 시험 문제 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왜? 현재 이 문제에서 학생들이 많이 낚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답이 지금 5번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 안개 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있지만 자꾸 목적어가 있다라는 건 목적격 조사가 있다라는 거잖아. 목적격 조사가 뭐가 있었지? 그렇지, 을률이지. 을률을 집어넣으면 돼요. 내가 노래를 부른다.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가 되는 거야. 단 생략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게 여러분들을 낚인 거예요. 이 한 글자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데 학생들이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지. 녹음은 되잖아. 있는 것만 갖고 할 게 아니라. 맞죠? 그래서 얘는 목적어가 있다. 두 번째 문장. 이 지역, 여기는 뭐가 생략됐겠어? 의. 관역격 조사지. 토양 이. 주어란 말이야. 적합하다. 서술어. 뭐에? 변형사에. 선생님 얘가 붙으면 뭐라고 했죠? 부사어. 필수 부사어. 서술의 자릿수에서 확인했네요. 그렇지? 그럼 이 구조는 S. 필수 부사어, 서술어. 주어, 필수 부사어, 서술어. 얘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아하, 이게 차이점. 결국 얘는 뭘 물어보는 거야? 위에 있는 문장과 아래에 있는 문장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있지만 니의 암기 문장에는 목적어가 없다.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목적어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다? 부사어가 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 좀 쪼잔하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풀어낼 수가 있는데 낚이죠. 이게 왜 그래? 많이 안 보거나 생각을 단순하게 하면 낚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면 안 돼요. 수능 문제를 풀 때는 중요한 게. 지금 선생님 설명 이해돼요? 13번? 근데 우리 배운 대로 풀었으면 15번까지 푸는데 10분이면 되는데 사실 너희들이 현장에서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민경아, 열심히 할 거지? 자, 그 다음 들어봅시다. 14번. 14번 문제가 좀 어려운 거예요. 자, 14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 문제도 근데 사실은 정말 쉽게 풀 수가 있는데요. 왜 쉽게 풀 수 있느냐? 간단한 게 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서술어가 나오고 문제에서 동사하고 효용사가 나오면 동사, 효용사 구분하는 걸로 풀면 게임 끝. 맞죠? 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 지금 단어는 더하다야. 맞지? 더하다. 근데 얘 더하다의 두 번째 뜻은 뭐라고 나왔어? 동사로 뜻이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 국어에서 뒤에 다가 붙으면 용언이 된다고 했는데 용언은 동사 아니면 효용사잖아. 근데 수업시간한테 뭘 배웠죠? 동사하고 효용사를 구별하는 방법을 배웠죠. 동사는 니은다, 현재형 표현이 가능하다.
형용사는 니은다의 결합, 현재형 표현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문장에 집어넣으면 돼. 추위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한다. 성립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형용사. 이렇게. 그렇잖아. 여기도 집어넣으면 되거든. 자, 숫자를 모두 더하시오. 아, 우리 배웠네. 명령이나 청형을 만들 수 있으면 동사. 그래서 얘는 품사가 뭐? 동사. 오케이? 우리 배웠던 거에 다 들어가잖아. 근데 자, 고개 들고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뭘 이야기했느냐? 있다고 해줬어요. 있다 수업을 잘 들었던 친구들이 이 문제를 맞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어에서 있다는 뭐로 쓰일 수가 있느냐? 동사와 형용사로 쓰일 수가 있다고 했지. 그래서 나 지금 여기 있는다. 니은다가 결합되지? 이때는 뭐로 쓰였어? 동사로 쓰였습니다. 맞지? 그가 여기 있다. 그가 여기 있는다. 말이 안 맞지? 그러니까 형용사로 쓰일 때는 뭐의 반대냐? 없다의 반대말로 쓰이면 효용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뭘 이야기해 줬었느냐? 없다는 품사가 뭐냐? 효용사예요. 그러니까 반대말도 뭐가 되겠어? 효용사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끝. 제일 아래 보세요. 제일 아래 보십니다. 제일 아래 보면은 이게 뭐예요? 덜하다. 덜하다. 어제보다 덜한다. 말이 안 되네요? 고로 얘는 뭐? 효용사. 맞지? 그러면 얘는 반대말. 반여겠지? 반여는 품사가 뭘까? 반여 품사가 뭐겠어? 효용사의 반대말은 품사가 뭐가 되겠어? 효용사. 여기 쓰잖아. 효용사의 반대말은 품사가 뭐가 된다? 효용사.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될 거. 나오겠지? 동사 효용사? 효용사. 그러면 답이 나오겠지. 얘네? 그렇게 푸는 거라니까? 희한하죠? 근데 동사 효용사만 구분하면 동사 효용사 문제가 나온 건 무조건 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두 번째 뜻이 아니라 첫 번째 뜻이 되겠지. 첫 번째. 더하다 첫 번째 뜻이 효용사였잖아. 두 번째부터는 뭐였어? 동사였지? 아까 우리 했잖아. 엄청 쉬운 문제예요. 근데 또 틀려요. 민수 맞췄어? 역시 훌륭하네. 잘했어. 자, 그 다음 얘 뭐 물어보는 거예요? 뭐 물어보는 겁니까? 그래, 서술의 자릿수. 서술의 자릿수. 맞지? 자, 서술의 자릿수인데, 자, 문제 잘 봐. 문제 잘 보라고. 서술의 자릿수인데, 서술어가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문장 성분의 수를 의미한단 말이야. 얘를 뭐 해야 되는가? 보충해줘야 된다.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 서술의 자릿수가 빠져있는 걸 보충해라. 오케이? 자, 그럼 선택지 잘 봐. 초등학생용 문제거든? 초등학생용 문제라고. 왜 초등학생용 문제냐? 첫 번째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에 서술의 자릿수가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추가된 말이 뭐가 있냐? 얘. 보여요? 저게 필요하니까 들어가 있다 이 말이라고. 두 번째 문장에서 뭐가 바뀌었느냐? 많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친구를 소개할게. 누구에게? 누나에게. 그 다음 뒤에 거 볼까? 우리는 뭐를? 그 일을. 목적어가 빠져있네. 세 번째는 뭐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에? 동네 지리에. 맞지? 자,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필수 부사가 빠져있으니까 집어넣은 거예요. 얘는 뭐가 빠져있었지? 목적어가 빠져있으니까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지. 얘는 추가된 게 아니라 바뀌었지. 서술어가 많다는 사실이라고 추가된 게 아니라 서술어가 바뀐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 되겠어? 2번이란 말이야. 2번은 특정한 문장 성분이 추가가 된 게 아니라 얘는 뭐야? 호응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는 거냐? 서술어를 다른 서술어로 뭐 한 거라고 볼 수 있어? 바꾼 거야. 근데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지? 빠져있는 문장 성분이 있는 걸 집어넣어라. 오케이? 이것만 하면 되잖아. 이거는 여러분들 일부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게임이잖아. 게임. 여기에서 없는 거 찾는 거. 게임.
게임. 오케이?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이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수능의 15번까지인데, 제가 이제 주력으로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문법. 1번부터 15번까지 무조건 맞추는 게 전제인데, 얼마나 시간을 걸리고 맞추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근데 공부가 안 되는 친구들 요까지 푸는데 한 25분씩 걸려요. 그러니까 뒤에 시간을 쫓기다 보니까 뒤에 문학을 찍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1단계는 15번까지 다 맞추느냐가 1단계고 두 번째는 몇 분에 걸려서 맞추느냐가 2단계예요. 그 2단계까지가 되어 있어야지 3단계로 넘어갔을 때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학 때 제가 출장 여러분들한테 문법 수업을 해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문제를 푸는 걸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안 배운 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지? 단지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일 뿐인 거라고.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죠. 수없이 많은 공식을 배우는데 뭘 적용해야 될지를 모를 뿐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많이 보고 많이 분석해봐야지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제가 많이 풀어보고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지. 여러분들도 언제나 이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15번까지는 아주 매끄럽게 어떤 유형의 시험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 풀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1단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오케이? 5분만 쉬었다가 뒤에 있는 비문학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 또 합시다. 비문학이죠. 우리가 이제 많이 다뤘던 게 비문학인데 어디를 보고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게 그냥 답이 나와야 돼요. 글을 읽고 풀 때. 그러니까 이번에 수능 형태에서 대부분 나온 게 뭐냐면 내용일치예요. 내용일치라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이 파악이 안 되니까 틀리는 거라니까. 근데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게 뭐냐면 정리예요. 정리. 그러니까 읽으면서 정리가 되면 되는데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풀릴 수밖에 없는 건데 봅시다. 첫 번째 건 과학지문이죠. 그러면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지 내용을 정리하고 내용일치적으로 확인하는 글입니다. 보면은 봐봐. 우리 몸은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에 대한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뒤에 봐. 단백질의 합성은 뭐에 대해서 나와 있겠지? 합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 아미노산을 연결하여 긴 사슬을 만드는 과정인데 20여 가지 아미노산이 체내 단백질 합성에 이용된다. 단백질 합성에서 아미노산들은 DNA 염기 서열에 담긴 정보에 따라서 정해진 순서에서 결합된다. 뭐에 대한 거야? 합성에 대한 겁니다. 앞에 거는 두 번째. 단백질의 분해는 뭐에 대한 이야기지? 분해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왜? 단백질의 뭐랑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니까 합성과 분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니까요. 그렇죠? 아미노산 간의 결합이 끊임없이 개별 아미노산으로 분리되는 과정이다. 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 오래되거나 손상된 단백질이 축적되는 걸 막고 우리 몸에 부족한 에너지 및 포도당을 보충할 수 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락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단백질의 합성은 뭐고 단백질의 분해는 뭐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단락이에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죠. 결국 여기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에 대한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 단락. 단백질의 분해 과정의 하나의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뭘로 가느냐? 단백질의 분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요런 애가 있어요. 효소 복합체에 의해서 단백질 분해는 세포 내에서 이루어진다. 아, 속성. 단백질의 분해는 세포 내에서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프로테오아솜은 자, 이런 애라는 물질이 일정량 이상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속성. 자, 단백질 분해를 통해 형성된 아미노산은 약 75%는 다른 단백질을 형성하는 데 이용되며 세 번째 특징. 분해된 게 다시 뭐도 한다? 합성하는 데 쓰인다. 나머지 아미노산은 분해된다. 아미노산이 분해될 때는 아미노산, 자, 아미노기가 아미노산으로 분리되어 암모니아로 바뀐 다음에 요소로 간다. 네 번째 속성. 여기. 네 번째 속성. 지금 뭐와 관련된 거야? 분해와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네? 자, 그러면 정리하자. 다시 갑니다. 이거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단백질의 분해와 합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 중에 두 번째 단락은 뭐에 대한 설명이다?
분해에 대한 설명이다. 분해에 대한 요소. 우리 밑줄 쳐야 되는 속성만 쭉쭉 치면 돼.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치면 됩니다. 그 다음 뒤에 달라 갑시다. 자, 합성되어 체외로 배출된다. 그리고 아미노기가 떨어지고 남은 부분은 에너지나 포도당이 부족할 때는 이를 생성하는 데 이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산으로 합성되거나 체외로 배출된다. 5번째 특징. 그 다음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분해됨에도 불구하고 체내 단백질의 총량이 유지되거나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자, 이 부분이야. 체내 단백질의 총량이 유지되거나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세포 내의 단백질 합성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뭘로 갑니까? 단백질 합성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에 대한 설명이야? 단백질 합성에 대한 설명이야 또. 자, 그러면서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은 세포 내에 합성되거나 음식으로 섭취된 단백질로부터 얻거나 체내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단백질 합성이 어떻게 되는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중 체내에 합성할 수 없어서 필요량을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한다. 어떤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은 정해져 있다. 특징, 비율이 정해져 있다. 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 생성되는 필수 아미노산도 다시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부족한 양이 외부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 전체 체내 단백질 합성량이 줄어들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냐? 외부로부터 뭐 돼야 돼? 공급돼야 된단 말이야. 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필수 아미노산은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 섭취되어야 한다. 자, 단백질 합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겁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부족 부분은 뭐를 통해서? 음식물을 통해서 체외로부터 공급돼야 된다. 즉 외부로부터 공급돼야 함을 이야기하는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뒤에 다만 성인과 달리 성장기 어린아이의 경우 체내에서 합성할 수 있으나 그 양이 너무 적어서 음식물로 보충해야 하는 아미노산도 필수 아미노산에 포함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들어가 볼까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식품마다 포함된 필수 아미노산의 양은 다르며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을 이룰수록 공급된 필수 아미노산의 총량 중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는 양의 비율, 자, 즉 이꼬르야 필수 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이 높다. 뭐 했을 때,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을 이룰수록, 이게 전제야. 그래야지 뭐 한다? 이용 효율이 높다. 일반적으로 육류, 계란 등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을 함유되고 있어 필수 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이 높은 반면, 그러나,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가 높은 거냐? 이러한 필수 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이 높은 건 무슨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그 다음, 쌀이나 콩류 등에 포함되는 식물성 단백질은 제한 아미노산을 가지며 필수 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 뭐가 나오느냐? 제한 아미노산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자, 그러면 제한 아미노산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느냐 안 나오겠느냐? 나옵니다. 왜? 여기 나와있잖아. 제한 아미노산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각의 필수 아미노산 양에 비해 공급된 어떤 식품에 포함된 해당 필수 아미노산 양의 비율이 가장 낮은 필수 아미노산을 말한다. 맞지? 그러면 자, 이렇게 필수 아미노산, 저한테 배운 거 있죠? 포함관계 배운 적 있지? 화살표 문제란 말이야. 요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지? 제한 아미노산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 그게 어디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제한 아미노산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각의 필수 아미노산의 양에 비해 공급된 어떤 식품에 포함된 해당 필수 아미노산의 양의 비율이 뭐 할 때? 낮을 때 나타나는 필수 아미노산을 말한다. 오케이? 범주가 여기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다음 가령 저랑 수업할 때 있죠. 어떤 개념이 나오고 예시가 나오거나 가정이 나오면 무조건 시험제 나온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그럼 어디가 시험제 나오겠어? 이 다음부터가 시험제가 나와요.
맞잖아. 그게 뭐야? 가상의 P 단백질 1몰을 합성하기 위해서 필수 아미노산 A와 B는 각각 2몰과 1몰이 필요하다고 하자. P를 2몰 합성하려고 할 때 A와 B가 각각 2몰씩 공급된다면 A는 필요량에 비해서 2몰이 부족하게 되므로 결국 P는 1몰만 합성된다. 이게 이제 뭐 하는 거냐? 18번 문제 적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18번 문제 적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걸 대입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봅시다. 얘도 똑같아. A, B, C가 각각 얼마가 필요해? 2몰, 3몰, 1몰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그대로 대입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몇 개야? 2개지. 얘는 몇 개를 해놨어? 3개를 해놨단 말이야. 자, 단백질 Q를 2몰 합성하려고 한다면 얘네들이 몇 개씩 필요하겠어? A는 4, B는 6, C는 2. 오케이? 곱하기 2씩 하면 되니까. 맞지? 그거잖아. 가나다에 대해서 A, B, C의 공급량을 달리하고 다른 조건을 모두 동일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4, 6, 2, 4, 6, 2. 그럼 2몰을 다 만들 수 있지?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얘는 뭐가 없어? 제한 아미노산이 없겠지? 오케이? 그 다음 얘 하나, 둘, 셋. 충족돼? 안 돼? 안 되지? 어디서 안 돼? 하나. 어디서 안 돼? 얘는 되는데 얘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몇 개 만들 수 있지? 하나. 합성을 몇 개 할 수 있어? 하나 할 수 있단 말이야. 왜? 요거를 충족해야지 2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나머지 건 다 하고도 남는데 얘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얘도 하나밖에 못 만드는 거야. 얘는 A는 4, B는 3, C는 2. 얘도 역시나 몇 개 만들 수 있어? 하나 만들 수 있겠지. 그러면 뭐와 뭐는, 나하고 다는 뭐가 남는 거지? 제한 아미노산이 남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 문제 몇 번? 18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몇 번이야? 3번이 되는 이유가 나에서는 다에 비해 합성된 단백질의 양이 많겠군. 둘 다 몇 개씩 됐어요? 하나씩 됐지? 같겠지?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된다. 이해돼? 어디에서 문제 나오는지를 선생님이 예측하라고 했잖아요, 항상.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거, 17번. 위그라형과 일치하지 않은 것, 내용 일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필수 아미노산을 제외한 다른 아미노산도 제한 아미노산이 될 수 있겠군. 자, 필수 아미노산을 뭐 한다라고 했어요? 제외한 다른 아미노산도 제한 아미노산이 될 수 있겠군.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자, 우선은 1번 문제에서 여러분들 보면은 구조 이용해서 봤을 때 우리 아까 본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필수 아미노산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 했지? 제한 아미노산이 들어간다고 했지. 근데 여기서 지금 뭐 한다고 했지? 제외한 다른 아미노산도 제한 아미노산이 될 수 있겠군. 필수 아미노산도 뭐에 들어간다고 했지? 제한 아미노산 안에 뭐 된다? 포함된다. 오케이? 그 내용이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건 다 모두 다 뭐와 관련된 거냐면 내용 일치와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번도 보세요. 같은 맥락인데, 자, 내용 일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지문은 이제 어디에서 봐야 될 거냐? 문제 내용이 똑같아. 합성으로 갈 거냐? 아니면 분리로 갈 거냐? 우리 그럼 너랑 뭐에 대해서 나와 있겠지? 단백질의 합성과 분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지. 위에 있는 2개의 문제가 뭐와 관련된 거냐면 합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가겠어? 분리와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현재 여러분들 16번의 답은 3번으로 나와 있는데, 아미노산에서 분리되어 요소로 합성되는 것은 아미노산에서 아미노기를 제외한 부분이군. 어디에 나와 있느냐? 제일 아래 조건에 보면 나와 있어. 여기서부터 보면 나와 있잖아. 아미노산이 분해될 때는 아미노기가 아미노산으로부터 분리되어 암모니아로 바뀐 다음에 요소로 뭐 한다고 했지? 그렇지. 거기 보면 합성된다고 했지. 합성되어 체외로 배출된다. 지금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잖아. 아미노산에서 분리되어 요소로 합성된 것은 아미노산에서 아미노기를 제외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똑같아요. 구조가 어디에서? 아미노산이 분해될 때 아미노기가 아미노산으로부터 분리되어 암모니아로 바뀐 다음, 여기 나와 있잖아, 순서가. 그게 그대로 해당되는 게 몇 번이야?
16번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6번하고 17번 문제는 무조건 뭐 해당되는 거냐면 내용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9번은 어떻게 푼다? 어휘를 물어보는 건데 문맥적 의미는 지금 여러분 지금 기억을 찾아야 되겠지? 기억이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이 문제 푸는 건 10초짜리인데 자 F도 씁니다. 문맥적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 있죠. 자 이 문제는 무조건 뭘로 찾냐? 호응관계로 찾습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뭐로 찾는다? 호응관계.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거 봐봐. 높다. 그럼 뭐라고 호응하느냐? 효율이 높다예요. 효율이 높다. 그럼 저걸로 푸는 거야. 효율이랑 성격이 가장 동일한 걸 찾으면 돼. 하늘이 높다, 의존도가 높다, 높이가 높다, 목소리가 높다, 이동이 높다. 그러면 효율과 가장 유사한 거 뭐가 되겠어? 2번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나머지 걸 푸는 게 아니라 호응관계로 문제를 푼다고요. 이게 여러분들 19번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지문. 자, 이 지문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과학기술과 같은 지문이에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 정보를 정리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봐봐. 디지털 영상은 2차원의 평면의 격자 모양으로 화소를 배열하고 각 화소의 밝기인 화소값을 데이터로 저장한 것이다. 화소값은 0에서 255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는데 0일 때 검은색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가장 어둡고 255일 때 흰색 가장 밝다. 화소들 사이의 밝기 차이를 뭐라고 한다? 명암대비라고 하며 명암 대비가 강할수록 뭐할수록 강할수록 영상은 뭐하다? 선명하다. 해상도란 디지털 영상을 구성하는 화소수를 말하며 가로 곱하기 세로의 화소수로 나타낸다. 자, 여기서 이제 주로 뭐와 관련된 거냐면 해상도와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잘 봐봐. 자, N 곱하기 N의 화소를 가진 입력 영상을 모니터에 나타내면 모니터에 있는 N 곱하기 N의 화소의 입력 영상의 화소가 1대1로 대응한다. 하지만 모니터의 입력 영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는 1대1 대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니터 영상에 표시된 영역에 화소와 1대1 대응하는 가상 영상을 만들어 입력 영상의 화소값을 이용하여 가상 영상의 화소값을 모두 채운 다음 가상 영상을 모니터로 표시한다. 자, 가상 영상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화면을 뭐 했을 때? 확대했을 때 뭐가 필요하다? 가상 영상이 필요하다. 화소값과 관련된 거거든. 자, 그럼 그 뒤에 있는 걸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 동그라미. 항상 선생님이 시험 문제는 예시가 나온다고 했죠? 예시가 나온다고. N 곱하기 N의 영상을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2배씩 확대하면 모니터에 표시하면 2N 곱하기 2N의 가상 영상을 만들어 다음과 같은 화소값을 채운다. 자, 그림처럼 입력 영상의 화소값이 A값을 가상 영상으로 한다면 A0부터 A4의 4개의 화소는 그대로 뭐한다? 복사한다. 나머지 화소도 이와 같이 처리하면 입력 영상을 확대한 가상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확대 복사 방법은 간단하지만 A부터 C가 모두 같은 크기로 표시되므로 윤곽선 부분의 격자 모양이 두드러져 뭐가 나타난다? 모자이크가 발생한다. 이게 바로 뭐야? 단점이야. 됐어요? 그러면 정리할 수가 있겠지. 자, 갑니다. 여기다 정리를 하면은 자, 첫 번째 부분이 이제 뭐냐? 화면을 확대했을 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확대 복사 방법이 있어요. 확대 복사 방법은 여러분 책에 보면 단점이 뭐가 나와 있어? 모자이크. 이게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 뒤에 봐봐.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는 방법이 선형 보관법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가 있다? 선형 보관법이 있다. 자, 이는 입력 영상의 화소 가운데 A부터 D 각각 이 위치에만 복사하고 나머지 화소들은 인접한 화소를 이용하여 화소값을 채우는 방법인데 그림에서 A3 화소값을 A3 인접한 쭉 평균값으로 얘는 똑같은 걸 복사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했어? 평균값이야. 평균값. 맞지? 평균값으로 채우고 이렇게 평균값으로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빈 화소의 값이 인접하면 평균값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뭐가 명암 대비가 약해져서 모자이크 효과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 단점을 해결하는 게 선형 보관법인데 얘는 뭘 쓴다? 평균값을 쓴다.
됐어요? 근데 하지만 또 나와있잖아. 하지만 이 방법으로 화소값을 구하기 위해 평균값을 계산하므로 뭐한다? 처리 시간이 길다. 단점이 뭐야? 처리 시간이 길다. 이게 뭐에 해당되는 거야? 단점에 해당되는 거다. 오케이?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뒤에 자, 한편 자, n 곱하기 n의 영상을 가로 세로로 각각 뭐한다? 축소. 자, 그러면 반면이라고 되어있으니까 글이 여기서 나눠지는 거지. 그 앞에까지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확대. 맞지? 그럼 이제 두 번째 개념으로 뭐가 나오겠어? 화면에 축소에 대해서 나오겠지. 똑같은 방식입니다. 갑니다. 자, 영상을 만들고 채운다. 이때 입력 영상의 화소들 중에 가로 세로 한 칸씩 건너뛰고 가상의 영상을 화소로 복사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선택 복사 방법. 아하, 얘랑 성격상 동일한 게 뭐냐? 선택 복사 방법이 있네요. 보자고요. 자, 쓰면 입력 영상의 화소 중 표시되지 않은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영상이 뭐 된다? 왜곡된다. 뭐 된다? 단점이 영상이 왜곡된다. 자, 그러면서 특히 글자와 같이 가로 세로 방향으로 흑백의 영향이 뚜렷이 구별되는 영상의 경우에는 글자 모양이 변한다. 따라서 입력 영상 인접한 4개의 화소값의 평균값. 아하, 얘랑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 평균값. 가상 영상을 만드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두 번째, 영역 축소 방법이라고 한다. 정리. 얘도 똑같이 뭘 이용하는 거다? 평균값. 오케이? 자, 그리고 요즘 갑시다. 자, 그러면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있네. 자, 이 방법은 연산값이 많아 뭐한다? 처리 시간이 길다. 처리 시간이 길다.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 처리 시간이 뭐하다는? 길다는 뭘 갖고 있어? 단점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글은 대칭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화소. 화면을 확대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문제점. 화면을 축소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문제점. 오케이? 그거를 정리한 게 이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번 문제. 여기서 다 맞췄나? 자, 20번 문제 봐봐. 위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물어보는 거겠어요? 내용 일치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보면은 디지털 영상의 화소값은 밝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밝기값. 디지털 영상 해상도는 가로 세로 화소수로 나타낸다. 입력 영상들의 화소수가 밝을수록 가상 영상의 화소수는 많아진다. 여기 봐. 수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책에서 밝기와 수는 상관이 있다, 없다? 화소수는 뭐와 관련 있는 거라고 했어? 크기와 관련 있는 거라고 했지. 왜? n 곱하기 n이 화소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밝기가 아니라 화면에 크기와 관련된 게 뭐가 된다? 화소수가 된다. 오케이? 가장 기본적인 화소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게 이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비문학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게 답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 22번. 뭐 물어보는 거지? 자, 여기 나와있네. 그림. A부터 기억과 니은입니다. 기억과 니은. 여러분 책에서 기억은 확대 복사가 되는 거고 니은은 선형입니다. 선형.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얘네들을 물어본 겁니다. 얘네들을. 맞죠? 자, 봅니다. 기억은 얘. 확대 복사 방법. 니은은 뭐? 선형 보관법. 기억을 적용하면 A값이나 B값의 차이가 없을 때 A1 값과 B 값은 차이가 없다. 왜? 똑같이 복사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기억을 적용하면 A값과 C값의 차이가 2보다 클 때 A0 값과 A2 값은 차이가 있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얘네들은 똑같이 복사한다고 했지? 차이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니까 어디가 잘못된 거야? A1과 A2의 차이가 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반되는 두 개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는 뭐가 없다고 했어? 차이값이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A값과 B값의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A와 B값도 차이가 없겠지. 같은 맥락이거든. 똑같이 복사한다고 해놨으니까. 맞지? 근데 얘는 차이가 있다라고 해놨지.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 아니야. 그래 답이 몇 번이야? 2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그 아래 적용하기 3점짜리지? 아, 이제 대략 여러분도 감이 올 수가 있어요. 왜 3점짜리냐? 적용할 수 있으면 3점짜리라고요. 문제 보면 100번
곱하기 100의 화소를 가진 입력 영상의 중앙에 밑변에 50개의 화소가 구성된 검은색 정삼각형을 했다. 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2번 확대한 영상을 만들어 모니터에 표시하고 얘는 절반으로 축소한 영상을 만들어 모니터에 표시했다. 그러니까 A는 확대, B는 어디? 축소. 두 가지 다를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으면 내용일지. 그 다음부터는 뭘로 풀 수 있다? 내용일지. 자, 그러면 해당되는 게 여러분들 보면은 A에서 확대 복사 방법을 이용하면 입력 영상에 비해 모자이크 효과가 강하다. 모자이크 효과가 강한 게 단점이라고 했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A에서 선형 보관법을 쓰면은 확대 복사를 할 때보다 처리 시간이 길다. 단점이지? 그대로 내용이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에서 영역 축소 방법을 이용하면 영역 축소 방법은 얘야. 자, 윤곽선은 화면 대비가 강해진다 라고 볼 수 있는데 화면 대비가 강해지는 건 뭐의 단점이야? 영상이 왜곡되는 얘의 단점이지?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건 몇 번이 되겠어? 3번이 되겠지.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이라고 할 수가 있는 내용일지. 무슨 말 알겠어? 어디를 적용시킬 수 있느냐를 확인하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야? 내용일치 문제가 된다고요. 단지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자, 그 뒤에 나와 있는 지문 몇 개 안 남았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사회과학 지문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어요. 봅시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기획 수행한다. 자, 그러면서 무형의 생산,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공공 서비스의 특징은 동그라미, 배제성과 경합성. 결국 얘는 공공 서비스를 뭘로 설명하겠느냐? 배제성과 경합성을 통해서 설명하겠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얘랑 얘가 되겠지. 배제성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합성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한 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라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오케이.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겠네.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뒤에. 과거에는 공공 서비스가 경합성과 배제성 모두 약한 사회 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다. 이러한 경우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은 주로 뭘로? 세금으로 받단 말이야. 자, 하지만 복지와 같은 개인의 단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관련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가 필요해졌지. 이로 인해 정부와 관련된 조직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이 경우는 정부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지 않으면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한다? 민간 위탁제도. 네, 뭐 이제 나온 게 뭐가 있냐? 민간 위탁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공공 서비스의 개념을 배제성과 경합성으로 간단 말이지. 이렇게. 자, 근데 어떻게 됐느냐? 과거에는 공공 배제성과 얘네들이 낮았어요. 그래서 뭐가 가능했었냐면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이에 반해서 오늘날로 오게 되면은 얘네들이 뭐 하게 돼? 높아지게 돼. 그래서 정부가 하기 어려워. 그래서 뭐가 하는 거냐? 민간에 뭐 하는 거지? 위탁하게 된다. 이게 우리 글의 흐름이야. 정리돼? 그 다음 뒤에 갑니다. 뒤에 있는 부분 보면은 자, 그래서 민간 위탁이란 네모쳐야 되겠지. 민간 위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민간 위탁이란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쭉쭉쭉 하는 것이다. 민간 위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으로 운영된다. 가장 일반적인 게 뭐다? 경쟁 입찰 방식. 오케이? 이러한 예가 쭉 나와 있어요. 다음으로는 뭐가 나와 있지? 면허 발급 방식. 이 서비스는 뭐뭐뭐에 해당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또한 세 번째는 뭐가 있다? 보조 지급 방식. 각각의 특징이지? 그럼 시험 문제 나오시는 거 뭐야? 민간 위탁 방식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가? 내용 정리하는 걸로 그냥 풀 수가 있다는 거지. 내용일치 유형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 그 다음 뒤에. 자, 하지만 민간 위탁 업체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하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 민간 위탁 업체 제공하는 서비스가 기대 수준에 못 미칠 수 있다. 이게 뭐야? 단점이야. 또한 플러스. 동격이지. 민간 위탁 시설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의 성과는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워서 개선이 지속적으로 나오기가 어렵다. 이게 두 번째 문제야. 2.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봐봐. 여기 보면 나와있네. 자,
뭐뭐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 위탁제도가 공익성을 뭐 할 수 있다? 저해할 수 있다. 결론! 민간 위탁제도의 도입을 결정할 때는 중요하다. 오케이? 이 흐름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처음에 이렇게 공공서비스의 배제성과 경합성을 바탕으로 과거에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낮았기 때문에 정부 주도가 가능했었는데 오늘날은 높아져서 민간 위탁으로 들어간다. 민간 위탁의 방법이 하나, 둘, 셋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뭘 갖고 있다? 문제점을 갖고 있다. 글 구조예요. 맞지?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우선은 23번 내용일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본문에 보면 4번에 공공서비스의 수익 산정 방식은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안 나와있지. 왜? 산정하기 어렵다고 나와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 24번 문제, 초등학생용 문제야. A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뭐 한 거야? 개념 나오고 예시. 개념 나오고 예시. 뭐 찾으면 돼? 사례. 초등학생용 문제지? 됐어. 그 다음에 25번 문제를 제일 많이 틀리는데 25번 문제는 문맥 간의 관련을 통해서 푸는 거야. 자, 이런 문제가 나와요. 보게 됩니다. 뭐에 대해서 이유를 찾으라고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럼 얘는 무조건 어디 나와 있냐?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본문에. 자, 그러면 기억의 이유 여기. 기억이 여기 나와 있잖아. 민간 위탁업체의 도입을 결정할 때는 서비스의 성격과 이런 게 필요하다. 왜? 바로 앞에 나와 있잖아. 뭐 할 수 있으니까? 공익성을 저해할 수 있으니까. 답. 그러면 답 몇 번? 25번 답 몇 번이냐? 그거 여기 나와 있잖아. 공익성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률이 존재한다. 이게 다른 말로 붙이면 뭐가 돼 있어? 공익성을 뭐 한다? 저해. 같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그랬잖아. 수능은 같은 말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공식. 오케이? 그 다음에 26번은 어휘 문제예요. 단어 뜻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감이라는 단어 뜻은 안 좋은 형태가 줄어드는 걸 말하는 거지. 안 좋은 형태. 어떤 고통이라든지 부담감 이런 게 줄 때 경감이라고 해놨는데 손익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 단어가 적절하지 않다. 이건 여러분들 사전 찾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지문입니다.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 피문학이니까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칸트죠. 자, 칸트를 쉽게 공부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맞지? 그럼 이걸 쉽게 푸는 방법은 편을 나누면 됩니다. 철학은 다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자, 잠깐 여러분들한테 제가 뭘 설명해 주느냐? 칸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드시고 앞으로 칸트가 나오면 지금 선생님이 생각한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칸트의 등장 설명하죠. 칸트 중세의 철학, 서양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칸트인데 칸트가 왜 등장했느냐, 그리고 칸트가 왜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중세, 근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중세와 근대를 나누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판단이에요. 판단입니다. 판단. 항상 우리는 어떤 문제 상황에 놓이게 된단 말이야. 그럼 과연 누가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중세는 누가 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냐? 신이 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신한테 물어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은 우리 곁에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신의 말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누구야? 신의 대리인이 되겠지. 그게 이제 종교적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신한테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중세는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봐? 왕한테 가서 물어보고는 교황한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그 밑에 누가 있어야 돼? 대리인을 또 두는 거야. 그게 중세의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계급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는 계급 구조가 성립되는 거야. 왜? 모르니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게 중세거든. 쉽지? 그러니까 인간은 제대로 된 판단을 못 내려. 여러분들 그래서 어때?
우리 혜솔이가 엄마가 나 짜장면 먹어 짬뽕 먹어? 엄마한테 물어보지. 왜? 엄마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 미소가 나한테 선생님이 2번이에요 3번이에요? 모르니까 물어보니까 왜? 내가 더 뛰어나니까.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중세식 사고방식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칸트예요. 칸트는 누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봤냐? 인간이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 근거를 제시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 이성입니다. 그래서 칸트가 주장한 게 이성주의 철학이에요. 모든 인간은 뭘 갖고 있어? 이성을 갖고 있어. 이런 게 왜 등장했느냐? 간단해요. 역사가 증명해주는 겁니다. 신의 대리인 왕의 대리인 무슨 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판단이 옳다고 믿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 사람들 말만 믿고 살아가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가, 안 가? 안 가지. 혜솔이가 아까 엄마한테 물어봤지. 엄마 나 짜장면 먹어 짬뽕 먹어? 엄마가 짜장면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짜장면 먹으니까 맛이 없어. 아쉬워. 짬뽕 먹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엄마한테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요. 맞지? 그럼 이제 물어볼 사람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막 고민이 막 되는 시점에 칸트가 나타났다니까? 칸트가 이야기해줬어요. 야,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어. 니네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 널 믿어라. 이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근대 사고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어떠한 판단을 누가 할 수 있다? 인간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평등으로 가는 겁니다. 왜? 내 앞에 놓여있는 숙제와 문제는 누가 판단하면 되는 거야? 내가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걸 누가 주장해 준 거야? 칸트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성. 모든 판단을 누가 할 수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다. 오케이? 그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면 돼. 그로부터 해서 뭐가 나온 거야? 근대화라는 게 등장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이제 칸트의 기본 사고예요. 그러니까 항상 칸트는 이거에서부터 출발하면 돼. 자, 근데 칸트가 재밌는 걸 했어요. 봅시다. 근대 초기에 합리론이야. 이성에 의해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하며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거의 논외로 뒀어. 그러니까 감수성이라고 해놨잖아. 이게 다른 말로 치면 뭐야? 감정이야, 감정. 같은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칸트가 이야기했을 거야.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성이야, 이성. 이성이 다른 동물과 구분하게 해준다는 게 칸트적 입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성 말고 나머지 건 논외로 뒀어요. 미적 감수성은 이성과 달리 어떤 원리도 없는 사이적인 것이어서 세계의 신비를 푸는데 필요 없다고 거의 여겼다 이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글은 아까 어떻게 쓴다고 했어? 일반론에서 벗어나면 글의 방향이 가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뒤를 보면 자, 이러한 근대 초기 합리론에 맞서 칸트는 다르게 생각했지. 미적 감수성을 미적 판단력이라고 불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감정을 뭐로 봤어? 판단력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칸트는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과 달랐다는 거지. 뭐를 통해서도? 감정, 미적 감수성을 통해서도 뭐 할 수 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누구야? 칸트야. 이 또한 어떤 원리에 의하여 결코 이성에 못지않는 위성과 가치를 진다고 주장했어. 이러한 작업의 핵심 역할을 한 게 바로 뭐다? 취미 판단 이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 이 글의 출발은 어디서 나왔느냐? 근대 초기에 일반론은 그걸 뭐야? 미적 감수성이라고 했죠? 미적 감수성 자체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보는 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지? 그와 달리 칸트는 이 미적 감수성도 뭐 할 수 있다?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게 누구의 주장이라고? 칸트라고. 맞지? 칸트는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뭘 이야기했냐? 취미 판단 이론이라는 걸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 그럼 뭘 보여주는 거지? 감수성을 통해서도 뭐 할 수 있다? 올바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게 우리 글의 내용이에요. 맞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뒤에 갑니다.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 행위인데 모든 판단의 S는 P다. 말이 어렵잖아. 그럼 넘어가도 돼. 쭉쭉. 자, 명제 형식으로 환원되는데 이 가운데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수로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합한다. 이때 잘 봐야 돼. 그래서 이제 구분되는 거야. 취미 판단 이론을 이야기할 때는
나눠져요. 뭐랑 뭐로 나누느냐? 이성과 여기서 이야기했던 미적 감수성이 나눠지는 거라고요. 자,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적 준칙을 구성하는 이게 뭐다? 규정적 판단. 자, 라인에서 봅시다. 얘가 뭐다? 규정적 판단. 정의네? 자, 이 규정적 판단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뭐다? 보편적 개념이다. 얘는 뭐다? 보편적이다. 정리. 그래서 그 다음 이와 유사하게 비슷하게 취미 판단에서도 P, 즉 미 또는 추가 마치 객관적 성실인 것처럼 S에 부여한다. 하지만 실제로 취미 판단에서 P는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한다. 이때 비출. 얘는 뭐한다? 주관적 감정. 이렇게 자 갑니다. 또한 플러스 규정적 판단은 명제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향하므로 하나의 개별 대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대상을 묶는 하나의 판단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얘는 개별 판단이 아니라 뭐야? 저기 보면 모든 대상을 뭐한다? 묶는다. 이렇게 되지? 근데 뒤에 뭐라고 했지? 이와 달리. 자 조금 올립시다. 이와 달리에서부터 올리자. 집중. 자, 이와 달리 여기서부터 보자고요. 이와 달리. 자, 이와 달리 어디로 들어가 버렸니? 여기서부터 가야 되는데. 자, 이와 달리 여기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취미 판단은 얘지 얘. 얘를 이야기하는 거야. 얘는 뭐야? 개별 대상. 지금 라인을 정리하는 거야. 근데 철학은 무조건 정리하면 돼요. 철학은 무조건 정리하면 된다고. 철학은. 자, 뒤에. 자, 이와 달리 쭉 한다. 즉, 이고르, 복수의 대상을 한 부류로 묶어 말하는 것은 이미 개념적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취미 판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취미 판단은 오로지 대당의 형식적 측면을 관조하여 그것이 일으키는 감성의 위치를 판정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은 배제되고 이렇게 한다라고 볼 수 있어. 이게 또 다른 특징인데 잘 봐봐. 얘는 뭘 추구하는 거냐 이거야. 형식적 측면만을 보고 다른 요소는 뭐 한다? 배제한다고. 정의 이까지. 그 다른 요소들이 뭐가 있을 수 있어? 실용성, 유익성, 교훈성 이런 것들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빼라고. 너는 얘는 정리. 그냥 정리야. 몰라도 정리.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아래로 갑니다. 자, 그 아래로 갑시다. 중요한 것은 취미 판단이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차원이라는 점이다. 특징, 공동체적 차원.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할 때 취미 판단의 주체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왜냐하면 구성원들 간에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통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공통의 미적 감수성이 전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공통감은 취미 판단 이론의 미적 규범의 역할을 한다. 즉, 공통감으로 인해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얻는다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잖아. 뭐가 있느냐? 그럼 이거는 되게 주관적인 거 아니냐? 근데 이 요소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가? 공통감이라는 요소가 들어간단 말이야. 즉, 미적 판단은 공통감이 여기 나와있잖아. 미감적 공동체를 지니는데 이게 공통감이라고. 이걸로 인해서 뭐 해줄 수 있다? 주관적 보편성을 갖는다. 얘의 특징, 주관적 보편성. 이렇게. 자, 뒤에 갑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결론을 내렸겠지. 칸트는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건 뭐야? 칸트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인간의 총체적 자기 이해야. 오케이? 뒤에 뭐라고 나와있지? 그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1. 이성뿐만 아니라 뭐도 필요한 거야? 2.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고유한 원리를 설명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총체적 자기 이해를 위해서는 이성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도 필요하다? 얘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은 칸트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됐을 때 뭐가 가능하다고 본 겁니까?
인간의 총체적 자기 이해가 가능해진 거다 라고 보는 거예요. 맞지? 근데 뒤에 봐봐. 자, 뒤를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계는 개념으로는 낱낱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개념으로부터 자유를 통해 세계라는 무한의 의미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이성은 뭐 한다고 했어? 모든 대상을 묶어서 이해하는 게 이성이라고 했지. 이렇게 해서는 세상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낱낱의 개념도 이해를 해야지 세상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 낱낱의 개념을 이해하게 해주는 게 뭐다? 미적 판단이론. 즉 뭐다? 미적 감수성이다. 그런 세상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이성과 개별을 바라볼 수 있는 미적 감수성이 합해져야 된다. 이게 누구 이론이야? 칸트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나와있잖아. 자, 그래서 퍼져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이론의 단초에서 칸트에서 찾았다.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칸트가 말하고자 하는 게 여기 나와있어. 일반 사람들은 미적 감수성이 판단할 수 없는 존재로 봤는데 칸트는 그게 아니라고요. 모두 미적 감수성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왜? 판단 취미 이론을 통해서 설명해놨죠. 이성이라는 건 규정적 판단을 갖고 보편적이며 모든 대상을 묶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취미 판단 이론, 즉 미적 감수성은 주관적인 감정이지만 개별적인 요소를 대상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개별적인 요소는 형식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나머지 요소는 배제하는데 이 감성이라는 게 뭐로 존재하는가? 공통감으로 존재한다 이 말이야. 고로 얘네들도 뭐 할 수 있어? 주관적 보편성이라는 걸 형성한다고. 근데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결부돼야지만 완벽한 뭐를 이룰 수 있다? 자기 이해를 이룰 수 있다가 결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문제가 얼마나 쉬운지 볼래? 27번. 위그레이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야. 이제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내용 일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이 글의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맞지? 근데 이것만 있으면 되면 아니지. 얘도 있고 얘도 있어야 된다는 게 이 글의 글쓴이의 주장이잖아. 5번 나왔잖아. 칸트는 미적 감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인간의 총체적 자기 이해에 기여한다. 칸트가 알고자 했던 게 뭐였어? 인간의 총체적 자기 이해지. 이걸 위해서는 이성과 함께 뭐도 필요하다? 미적 감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게 이 글의 주제잖아?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야? 5번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 더 쉬운 문제 28번. A에 대한 취미 판단에 대한 이해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취미 판단 이론의 특징을 갖고 풀면 돼요. 특징을 갖고 풀면 된다고. 맞지? 뭐가 뭘 물어보는지 몰라. 그럼 빼.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여기 나와있어. 권선징악이란 말이 나와있다고. 취미 판단 이론의 형식적 측면을 중시하고 다른 요소는 뭐 한다고 했지? 배제한다고 했지. 그 배제되는 요소 중에 뭐가 있었지? 교훈성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바로 뭐가 되겠어? 교훈성이라는 거죠. 얘네. 여기는 뭐 하나 있어? 구조지. 구조는 뭐야? 형식이잖아.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겠어? 4번이 된다. 쉬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문제 유형 자체가. 얘네. 그리고 마지막 29번. 자, 29번 문제는 더 쉬워요. 위그를 추론한 거로 적절하지 않은 건 이런다고 해서 추론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 말이니까. 개념적 규정은 예술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을 가능하게 했다. 자, 첫 번째 게 뭐라고? 첫 번째 게 뭐라고? 개념적 규정은 예술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을 가능하게 했다. 개념적 규정이 다른 말로 고치면 뭔데? 뭔데? 이게 뭐라고 나와있지? 여러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지? 자, 규정이잖아. 규정적 판단 이론이 개념적 규정이잖아. 예술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술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건 뭐가 되겠어? 미적 감수성이 되겠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랑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겠지. 얘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취미 판단 이론, 즉 미적 감수성이 들어야지 맞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겠어? 1번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런 것들 있지. 예술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취미 판단이 일치하는 것은 우연으로 볼 수 없다. 이게 아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 공통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될 수 있어요. 이 본문 내용 그대로 대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철학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철학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라인을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공부하는 철학 문제가 다 이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철학이라는 건 자기 주장을 한단 말이야. 자기의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제시해줘야 되는데 근거를 제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대조입니다. 예시 아니면 대조예요. 대조라는 게 뭐냐? 기존에 나와 있는 이론과 내 이론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뭘 정리하면 되는 거야? 라인을 정리하면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제가 오늘 수업하면서 우리가 1월달에 비문학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가 배운 요소들 안에 다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이 뭐 되지 않은 거지? 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몸으로 아직 익혀지지가 않았단 말이야. 3월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았죠. 오늘부로 해가지고 수능이 290일 남았습니다. 아름다운 시간을 계속 가고 있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초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연습해서 끝난다면 오히려 그 시간은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수가 있단 말이지. 오케이? 남은 기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